노상군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라. 관풍원 마당에 어둠이 내려앉자 사람들은 숨부터 감췄습니다. 방금 전까지 숨이 붙어있던 17 소년의 몸이 이제는 누구의 손도 닿을 수 없는 금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곡소리조차 함부로 내면 표식이 되는 밤. 그때 영월 호장 어몽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누군가 다급히 팔을 잡아당깁니다. 호장 나리. 그 손대는 순간 끝입니다. 어몽도는 시신 쪽을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 낮게 말합니다. 그래도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왕은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라 나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당에 누운 이는 평범한 죄인이 아니라 불과 몇 해 전까지 임금이었던 단종, 즉 노상군 이홍이었습니다. 단종이 왜 이 상골의 객사에서 죽음을 맞았는지는 큰 흐름이 분명합니다. 어린 나이에 즉위한 단종은 정변과 권력 투쟁의 한복판에서 왕위를 빼앗겼고 복위 시도가 이어지며 조정의 불안은 깊어졌습니다. 그 불안이 끝내 살려두면 또 누군가 그 이름으로 칼을 든다는 결론으로 굳어졌을 때 단종의 생명은 정치의 언어로 정리됩니다. 문제는 죽음 이후였습니다.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포털의 영월 장릉 안내에는 이렇게 요지가 적혀 있습니다. 단종이 죽자 후환이 두려워 시신을 거두는 사람이 없었는데 영월 호장 어몽도가 장사를 지냈다고 말입니다. 이 한 줄이 사시의 골격입니다. 누구도 감히 손대지 못하던 시신을 한 지방 향리 호장이 거두었다는 것. 이 이야기의 중심은 화려한 영웅담이 아니라 손을 뻗는 행위 자체가 죄가 되는 밤입니다. 어몽도의 신부는 서사를 더 현실적으로 만듭니다. 호장은 양반처럼 정치적 방패가 있는 자리도 아니고 평민처럼 몰랐다는 구실로 빠져나가기 쉬운 자리도 아닙니다. 관아와 마을 사이에서 명령을 집행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먼저 책임을 떠안는 위치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금령을 거슬러 시신을 수습한다는 건 곧 자신의 삶을 스스로 부러뜨리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어몽도의 결단은 큰 목소리로 외치는 의기가 아니라 낮고 빠른 판단에 가깝습니다. 들키면 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용해야 합니다. 그날 밤의 공기는 차갑고 눅눅합니다. 비가 한번 쓸고 간 뒤라 흙냄새가 진하게 올라오고 마당을 밟는 발끝은 저절로 조심스러워집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피합니다. 눈이 마주치면 함께 엮일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어몽도는 그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두려운 쪽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는 두려움의 끝에서 한 가지를 봤을 겁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진실. 관아도, 군졸도, 마을도 모두가 한 발씩 물러서면 결국 그 몸은 그대로 버려집니다. 장례가 아니라 모욕으로 끝납니다. 어몽도는 말 대신 나무지게를 준비를 합니다. 촛불은 길게 켤 수 없고 나무지게는 비걱대면 안 되고 숨소리도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관풍원. 어몽도는 시신 앞에서 한번 멈춥니다. 호장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이건 너무하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허리를 굽혔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는 기록바뀝니다. 그래서 이 대본은 딱 한마디만 남깁니다. 노상군. 호칭 하나가 비극입니다. 임금이라 부르면 반역이 되고 군이라 부르면 슬픔이 됩니다. 이제 그는 손을 뻗습니다. 차가운 무게가 어깨를 눌러오고 지게끈이 살을 파고들어 숨이 턱에 찹니다. 이 장면은 잔혹하게 묘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무겁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합니다. 사람의 몸이 무겁다는 건 그 사람의 삶이 가볍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어몽도는 그 무게를 견디며 움직입니다. 들키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끝내 사람이 사람답게 보내지기 위해서입니다. 살려두면 누군가는 또 그 이름으로 칼을 듭니다. 조정은 단종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왕좌에서 밀려난 순간에도 그는 끝까지 정통성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영월의 관풍원까지 이어진 비극은 한 소년의 불운이 아니라 권력이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종, 휘이용이는 태어날 때부터 왕위 계승의 중심에 놓인 존재였습니다.
세종의 손자이자 문종의 아들. 문제는 그가 너무 일찍 왕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문종이 세상을 떠나고 단종이 즉위했을 때 왕권을 대신해 국정을 끌어갈 버팀목이 필요했지만 조정은 하나로 뭉치지 못했습니다. 어린 임금을 보필한다는 명분 아래 대신들은 서로를 견제하며 세력을 키웠고 왕실 내부에서도 긴장이 커졌습니다. 이 틈을 가장 예민하게 읽은 사람이 수양대군이었습니다. 1453년의 계유정난은 이 이야기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정변 이후 권력의 중심은 급격히 재편되었고 단종의 왕권은 형식으로 남아 점점 얇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455년 단종은 왕위를 내놓습니다. 기록의 표현은 정제되어 있을 수 있지만 현실은 강압에 가까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왕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단순한 자리 이동이 아니라 단종을 둘러싼 모든 사람의 운명을 함께 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단종은 살아있는 위험이 됩니다. 왕이 아니어도 단종이라는 이름은 언제든 다시 깃발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시도는 이어졌습니다. 단종을 다시 세우려는 움직임이 드러나며 사육신 사건 같은 비극이 터지고 그 여파는 더욱 잔혹하게 번집니다. 결국 1457년 단종은 노상군으로 강봉되어 영월로 유배됩니다. 청령포는 강물로 둘러싸인 지형으로 육지 속의 섬처럼 고립된 곳이고 오늘날에도 그 사실은 명승지정과 함께 설명됩니다. 단종이 그곳에 머문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오히려 잔인합니다. 왕이었던 소년이 돌아갈 길이 없는 곳에 놓여 매일 같은 풍경만 바라보는 시간. 이 고립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기억에서 지우려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유배를 보낸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종을 다시 세우려는 움직임이 한 번 더 거론될 때마다 조정은 더 거칠어졌고 단종 주변의 끈을 끊어냈습니다. 이 대목에서 핵심은 단종의 심리가 아니라 정치의 결론입니다. 조정은 단종을 한 사람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계산했고 가능성을 제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국 생명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이 엄응도에게는 현실로 떨어집니다. 그는 정치의 중심에 있지 않았지만 결과를 가장 먼저 맞는 자리였습니다. 왕이 한양에서 무너질 때 지방의 호장은 말 그대로 명령을 집행해야 합니다. 단종이 영월에 내려왔을 때 호장은 감시와 지원, 민심 관리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했을 겁니다. 그가 단종을 직접 가까이서 보았는지 얼마나 자주 마주쳤는지는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단종의 마지막이 다가오던 그 시기 영월의 공기가 얼마나 살벌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시신을 거둔 사람이 왜 영웅이 아니라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입니다. 온 까닭이 무엇이냐? 관풍원 마루에 선 단종이 먼저 물었을 때 왕명을 받든 관리는 끝내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시각은 자꾸만 늦어지고 옆에 나장은 낮은 목소리로 재촉합니다. 명입니다. 어서. 그 짧은 재촉이 공기를 잘라냈습니다. 단종은 더 묻지 않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관복의 매무새를 한번 고쳐 잡고 마루 끝에 섭니다. 이 순간부터 영월의 밤은 살아있는 정치가 아니라 죽은 명분을 다루는 시간으로 바뀝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종의 마지막에 대해 공식 기록과 전승은 갈라져 있습니다. 우리 역사넷은 세조실록의 금성대군의 죽음을 들은 단종이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는 기록이 있다고 정리하면서도 야사에는 다른 전승이 있다고 덧붙입니다. 즉, 공식 기록은 자결의 형태로 서술되는 경향이 있고 후대 전승은 사약교살 같은 다른 결말을 말하기도 합니다. 단종은 1457년 영월에서 죽었고 그 죽음은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 정치적 결과로 이해될 여지가 큽니다. 그리고 그 뒤에 상황 시신을 거두지 못한 공포는 현장 안내와 후대, 기록에서 반복됩니다. 그날 관풍원은 객사였습니다. 지방 관아의 중심 공간이었고 따라서 명령이 도착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단종이 청령포에서 관풍원으로 옮겨온 사정은 지역 설명과 전승에서 홍수장마로 인한 이동으로 말해지지만 중요한 건 장소가 바뀌며 감시의 결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청령포는 강물로 둘러싸인 고립의 공간이고, 관풍원은 사람들이 숨 쉬는 읍내의 공간입니다. 숨구멍처럼 보이던 그 변화가 오히려 끝을 더 빨리 불러오는 무대가 됩니다. 사람들의 눈이 닫고 소식이 오가고 정치의 손이 더 쉽게 뻗는 곳이니까요. 관풍원 마당에 죽음이 내려앉는 순간 사람들의 첫 반응은 애도가 아니라 계산입니다. 누가 울었는가? 누가 가까이 갔는가? 누가 관을 마련했는가? 조선의 처벌은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을 수 있었고, 그래서 공포는 늘 집안으로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단종의 시신을 보면서도 발끝만 움직입니다. 그에게 예를 다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을 드러내는 순간 자신이 사라질까 두려워서입니다. 관풍원의 마당에서 어몽도가 시신 앞에 섰을 때 그에게 단종은 더 이상 정통성도 역적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저 한 사람의 몸, 아무도 덮어주지 못하는 몸. 그래서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부릅니다. 노상군. 그리고 손을 뻗습니다. 차가운 무게가 어깨에 걸리며 이 선택이 단순한 밤일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까지 바꾼다는 사실이 몸으로 들어옵니다. 옳은 일을 하는 순간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그 옳음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묻지 않으면 내일은 파헤쳐질 겁니다. 어몽도는 지게끈을 더 조여맸습니다. 밤 공기가 뺨을 베고 숨을 들이킬 때마다 목구멍이 마르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관풍원을 빠져나오는 순간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발자국 하나, 삐걱 소리 하나가 곧 사람의 목숨이 될 수 있는 밤이었으니까요.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는 순간 마음이 흔들릴까 두려웠고, 흔들리면 이 일은 끝장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몽도는 호장입니다. 관아, 실무의 우두머리 격 향리. 이런 사람이 금령을 거슬러 움직인다는 건 단순히 착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관아의 질서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그 질서를 넘어선다는 뜻입니다. 즉, 그는 위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위험을 알면서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은 영웅의 포효가 아니라 살아남을 길을 스스로 좁히는 침묵의 결단입니다. 이제 매장의 문제입니다. 눈이 녹은 자리, 짐승이 머문 자리 같은 이야기는 아름답지만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들키지 않아야 하고 다시 파헤쳐지지 않아야 하고 사람이 함부로 오지 않아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곳은 대개 두매에 사면 사람의 발길이 적은 곳입니다. 밤에 시신을 옮기는 이들이라면 더더욱 멀리 가지 않되 안전한 곳을 택했을 겁니다. 과장 없이 말하면 그 밤의 장사는 완전한 왕릉 조성이 아니라 급한 매장과 매장에 가까운 성격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급함이야말로 이 이야기를 더 슬프게 만듭니다. 왕이었던 아이를 왕의 예로 보내고 싶어도 그 예를 다 갖출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어몽도가 매장을 마친 뒤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은 돌아가기가 아니라 사라지기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신을 거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그가 지킨 예는 곧 죄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승은 그가 벼슬을 놓고 숨어 살았다고 말합니다.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설이 갈리는 건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숨어 산 사람의 행적은 기록에 남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숨어야 했다는 결론은 이야기의 논리와도 맞습니다. 그는 호장으로 남을 수 없었고 마을의 얼굴로 남을 수도 없었습니다. 선택의 대가가 그만큼 컸다는 뜻입니다. 단종이라는 이름을 다시 입히라. 수백 년 동안 노상군으로만 불리던 이름이 마침내 조정의 입에서 다시 왕으로 불렸습니다. 그 순간 바뀐 건 호칭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왕의 죽음을 둘러싼 침묵, 그 침묵을 만든 공포, 그리고 그 공포 속에서 시신을 거둔 한 사람의 운명까지 함께 뒤집혔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종의 복권은 하루아침에 떨어진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조정은 오래도록 그 이름을 다루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단종은 정통이었고 정통은 언제든 정치의 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종의 무덤은 한동안 제대로 된 국가 관리의 손길 밖에 놓여 있었고 그 공백을 보여주는 근거가 있습니다.
중종 11년 1516 실록 기사에서는 노상군 묘소가 있는 수령에게 제사를 마련하고 묘직을 두라는 식의 조치가 나옵니다. 즉, 시간이 흐른 뒤에야 국가가 노상군 묘를 다시 공식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는 흐름이 확인됩니다. 그런데도 결정적 전환은 숙종 때에 옵니다. 숙종 24년 1698 전 현감 신규의 상소가 계기가 되어 노상군의 추복이 본격적으로 논의됩니다. 실록에는 종친과 문무백관을 모아 노상군과 신비의 위호를 추복하는 일을 논의하는 기사까지 보입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복권이 감정이 아니라 국가 의례로 결정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종친과 백관 앞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나라가 공식적으로 과거의 결정을 다시 다듬겠다는 뜻입니다. 단종의 비극은 그제야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 국가의 이름으로 정리됩니다. 이때부터 단종의 무덤도 의미가 달라집니다. 영월에 남아있던 묘는 노상군묘가 아니라 장릉으로 위상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몽도 이야기가 다시 살아납니다. 국가유산 포털 영월 장릉 설명은 단종이 죽자 사람들이 두려워 시신을 거두지 못했는데 영월 호장 어몽도가 장사를 지냈다고 분명히 적어둡니다. 즉, 그날 밤 어몽도가 했던 행동은 옳은 일을 했고 그 옳은 일 때문에 바로 포상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숨어야 했고 이름을 감춰야 했고 집안은 오래도록 조용히 살아야 했을 겁니다. 국가가 그를 기리기 시작한 건 그가 살아있을 때의 구원이라기보다 후대가 과거를 정리하는 방식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더 씁쓸하고 그래서 더 진짜입니다. 영월 장릉에는 단종의 이름이 있고 그 곁에는 어몽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왕릉 경내에 충절을 기리는 흔적이 남아있다는 사실은 상징적입니다. 그 상징은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권력은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기억까지 완전히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어몽도의 한 걸음이 그 기억을 붙잡았고 수백 년 뒤 조정은 결국 그 기억을 국가의 언어로 다시 불러냈습니다. 만약 그 밤에 여러분이 어몽도였다면 명령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 가족의 내일이 두려운 밤에 과연 시신 앞에 손을 뻗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몽도는 답을 말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지게끈을 조여매며 행동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만약 그 밤에 여러분이 어몽도였다면 명령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 가족의 내일이 두려운 밤에 과연 시신 앞에 손을 뻗을 수 있었겠습니까?